음악, 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포비의 병마.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친구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친구의 언니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15년 이상 알고 지낸 단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는 2살 터울의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아주 어렸을 때 결혼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언니가 결혼했죠. 결혼 후 그 언니는 아이를 낳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급히 아파트를 구하고 그 주말에는 바로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발령이 난 만큼 이사 준비는 정말 급하게 후다닥 진행되었죠. 그래서 남편은 미리 가구를 옮겨놓고 아파트에 짐을 다 세팅해 놓은 채로 가족들은 일주일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 일이 시작된 것은 그 일주일 후였습니다. 언니는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나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어. 분명히 집에 뭔가 있어. 진짜 애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지만 그 언니는 평소 술도 좋아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기를 즐기는 성격이다. 부모님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이고 우리 딸이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언니가 새로 이사한 집에 담은 어두워지면 무언가 이상하게 변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집이 낯설고 어두운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부터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언니는 부엌에서 정체 모를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냉장고가 부비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치 누군가가 부엌을 지나가는 듯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도 어쩐지 집안은 차갑고 기묘한 느낌이 들었죠. 언니는 그런 느낌을 감추지 못하고 매일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여긴 정말 이상해. 창문을 열어놓지도 않았는데 밤이 차가워져. 누군가 이 집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부모님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그 집의 작은 다락방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락방 구석에서 묶여있는 신천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함께 작은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 인형을 손에 쥔 순간 언니는 몸소리가 쳐지며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죠. 사진 속에는 그 집에서 살았던 한 여인이 서 있었고 그 여인의 눈이 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언니는 집에 없던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밤마다 더 강력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집안 곳곳에서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다. 뚜렷한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음악, 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포비의 음악. 그리고 계속해서 제 친구는 언니 이야기를 하면서 야, 철 좀 들어라. 서울 와가지고 놀 생각만 하고 휴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언니는 결국 집을 떠난 지 단년이 채 되지 않아 자식을 남편도 전부 버리고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가출한 이유가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집을 떠난 뒤 성격이 완전히 변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예전엔 그토록 가정적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즐기는 삶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는 언니의 변화를 말하면서 얘야, 미련 없어 라며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 언니는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여러 차례 받아서 단단한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는 그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알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때 제 친구 집 분위기는 마치 초상집 같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딸의 행방을 몰라 안에다 탔고 어린 순치들은 아직도 손자밥도 먹을 수 없는 난이었죠. 제 친구는 언니를 떠올리며 저 북한 년, 진짜 나쁜 년, 이라며 온갖 욕을 해대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언니의 남편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 그 집을 처분하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날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며 집을 떠났고 친구 부모님은 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를 하는 도중 부모님은 그 집의 안방에서 끝밖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방의 큰 옷장을 열었을 때 벽기에서 엄청난 장면을 발견한 거예요. 벽 전체가 수백 장, 수천 장의 부적들로 뒤덮여 있었고 그것이 벽을 거의 가릴 정도로 접쳐져 있었습니다. 그 부적들은 이상한 기운이 담돌았고 그 순간 부모님은 모두 기념을 지르며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너를 믿어지지 못해 미안하다. 애며 울부짖으셨죠. 그 후 부모님은 예전에 그 집을 맡아서 이사를 도와준 이사진센터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이사진센터의 팀장은 의아해하며 말했어. 그 집이 그렇게 불길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사실 이사를 준비하던 중 그 벽을 본 적은 있지만 그곳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언니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가끔 돈을 요구할 때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언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거죠. 그 언니는 자신이 예전에 사랑했던 아이들에게 집을 팔면 1,00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돈이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 후로도 언니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느껴지는 어두운 기운은 점점 더 강해져만 갔죠. 밤마다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마치 누군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악, 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꼬리의 음악, 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을 사랑하고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괴하고 쾌륜적인 말을 하며 예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친구의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딸에 대한 걱정으로 결국 그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가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연결됐을 때 언니는 매우 굵고 낮은 남자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없는데 굳이 왜 되겠냐? 그 목소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고 그 순간 친구의 어머니는 심한 분포에 휩싸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는 그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었고 그 이후로도 언니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밖에서 떠도는 듯하며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도 많은 충격을 주었어요. 언니가 제정신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랐지만 그 어떤 변화의 진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오로나미시라는 음료에 얽힌 이상한 사건도 생각나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타민 음료가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오로나미시는 1965년부터 판매되었으며 일본의 오츠카 제약이 만든 음료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음료들과 같은 일반적인 병뚜껑이었는데 1985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계기로 오로나미시의 뚜껑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그 사건은 1985년 4월 30일에 일어난 일로 히로시마현에서 한 트럭 운전사가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한 나머지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이 운전사는 오로나미시를 마시게 되었고 그 결과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음료는 일반적인 음료와는 다른 뚜껑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한번 열면 다시 밀봉할 수 없어서 음료를 다 마시지 않으면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이 음료의 특이한 뚜껑은 그 사건의 여파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게 되면 더욱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 트럭 운전사분이 자판기에서 공짜 음료를 발견하고
운이 좋네라고 생각하며 오로나미 씨를 마신 뒤에 겪게 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음료를 마신 뒤 그는 곧바로 수만곡분과 구토 증세를 겪으며 응급실로 실려갔고 몇 일 후에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후 두검이 진행되었고 그때 위에서 나온 구토물에서 발견된 성분은 바로 그라목손이라는 농약 성분이었습니다. 그라목손은 일반적으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농약 성분으로 폐에 들어가면 석고처럼 굳어져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결국 사람은 천천히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사망하게 되죠. 그라목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던 물질이었고 그로 인한 죽음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음료 안에 그 성분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판기에서 그 음료를 마신 운전사는 당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이 음료를 넣어둔 것을 먹었다 라고 진술했고 이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의심하고 긴급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CCTV나 현대적인 감시 시스템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사건들과 달리 당시에는 많은 단서들이 부족했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은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음료가 어떻게 농약에 오염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음료에 섞어 넣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시는 음료가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지 상상하기 힘든 일이자 그런 기습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상에서 어떤 작은 것들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는 것은 경찰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처음에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그가 와카야마 지역의 자판기에서 공짜 음료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음료가 오로나미 씨였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고인의 자택에서 오로나미 씨 빈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라목손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경시청은 이를 연쇄 살인사건으로 직감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사건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시누시마, 두 번째 사건은 와카야마에서 발생했습니다. 두 지역은 약 400km 정도 떨어져 있어 사실상 서로 연결짓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자판기가 모두 외딴 지역에 있었고 CCTV나 기타 단서가 부족한 상황에서 범인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경로를 시도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과 그 지역들이 모두 외딴 곳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사건은 점점 더 미스터리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또 하나의 소름 끼치는 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사건의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점점 드러나고 있었지만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경찰은 이 두 사건의 배후에 숨어있는 범인을 밝혀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은 어떤 이유로 발생한 것일까? 경찰은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럴수록 사건은 점점 더 미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후 경찰은 두 사건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지만 그 둘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와 외딴 위치에서 발생한 점 때문에 연결을 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점점 더 절박해지면서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한 고군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우연의 예치로 보지 않고 연쇄 살인 사건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이유는 단순히 두 사건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것 외에도 사건의 전개 방식이 매우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우연히 음료수를 마실 사람을 타겟으로 삼았고
이 음료수는 자판기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음료였기에 사람들이 정기하지 않고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검인의 교묘한 계획이었고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강하게 일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수사를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와카야마 지역은 다시 한번 지울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건 당시 그 지역에서 목격된 사람들의 진술을 모은 뒤 주변 CCTV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와카야마 지역에서 음료수를 뽑았던 자판기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판기 근처의 사람들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그날 자판기 앞에서 어떤 남자가 음료를 뽑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그가 음료수의 뚜껑을 다시 밀어 넣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의심스러웠고 경찰은 이 남자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이 남자와 관련된 정보가 경찰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사실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자주 사람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킨 사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주변에서 수상한 행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의 과거와 그의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범인의 실체를 밝혀내기에 이릅니다. 그는 사실 그라목손을 음료수에 몰래 타서 자판기에 넣는 일을 수차례 반복한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불만과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을 때마다 그 음료수에 독을 넣어 사람들을 해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겪은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복수하려 했고 그 방법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료수를 이용한 연쇄적인 범행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범인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자판기를 비롯한 음료수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범인의 범행 동기를 밝혀낸 덕분에 이 끔찍한 사건은 마침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범인이 사용한 그라목손의 잔혹함, 그리고 음료수라는 예상적인 물건을 통해 일어난 끔찍한 사건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료수의 음모가 아니다.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개인의 복수심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죽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일본 사회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범인은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피해자를 가려내고 있었고 경찰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점점 더 절박하게 수사를 벌였지만 여전히 범인을 추적할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도는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은 점점 더 광범위하게 커져나갔고 사건이 발생한 지역마다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범인이 자판기에 음료수를 몰래 넣어 피해자들이 자판기에서 뽑은 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경찰은 자판기라는 특성상 범행이 일어난 지역을 좁히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자판기 근처에는 CCTV나 목격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사팀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수사가 계속되자 피해자들이 마신 음료수에서 발견된 그라목손 성분이 중요한 단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라목손은 농약 성분으로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자판기 음료수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연쇄 살인의 가능성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라목손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신 사람들은 급성 복통과 북부 증세를 보였고 결국 수일 내에 사망하는.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술을 마시고 즐기는 시간 속에서 불쑥 찾아온 혼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에서의 여행이 예상보다 훨씬 더 격렬한 경험이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어진 채로 택시를 타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서 몸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그 여행이 특별한 사건으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그런 사고를 겪은 후에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이 경험은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일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행이었지만 뜻밖의 사고로 인해 여행이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이란 중요한 신분 증명서를 언제나 소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이 사용자님의 유튜브 채널에 연결될 때 그동안의 경험과 일상의 이야기들이 결합되어 사람들에게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의 사건이나 그 당시의 감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 이야기가 단순한 여행 경험을 넘어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의 문화와 일본의 자판기 사건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면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겠죠. 이처럼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고 그것을 채널의 콘텐츠로 이어나가는 방식은 흥미롭고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경험은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었겠네요. 일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을 때의 상황은 그 자체로도 꽤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경찰서의 분위기나 경찰관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일본의 경찰 문화나 공공기관의 처리 방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 경찰서에서 음료수를 뽑은 장면도 꽤 흥미롭습니다. 일본에서 음료수를 그냥 받아주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좀 더 깊은 인상을 남기겠죠. 뇌물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문화적인 차이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 일본의 공공서비스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도 문화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음료수나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조차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가 있다는 점은 꽤 독특하고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만큼 일본에서는 사람들 간의 예의나 사회적 규범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관들에게 음료수를 건네는 행위도 그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서 적절치 않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문화적 차이나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게 되면 유튜브 콘텐츠나 다른 매체에서 이를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나 일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문화적 차이에 대해 좀 더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 경험은 정말 신기하고 불안했던 순간이었겠네요. 평소에 친근한 사람의 얼굴에서 갑자기 무표정이나 이상한 표정을 보면 어린 마음에 엄청난 긴장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때 상황에서 큰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서 더 무섭게 느껴졌고 그 이후의 행동이 점점 더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웃지 않고 무표정일까? 라는 생각이 어린 마음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큰어머니가 갑자기 웃으면서 말을 걸었을 때 어린 마음에 다시 안심하고 산으로 가자고 했던 것이 또 하나의 의문을 남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느낌이 뭐랄까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특히 가족이나 친근한 사람이라도 표정이나 행동이 조금만 달라져도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 후 산으로 함께 가자고 했던 일은 정말 진유한 느낌을 주는 이야기네요.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의문이 점점 더 쌓이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의 큰어머니와의 상황을 계속 생각하면서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이 불안감을 가중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험은 분명히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난 이상한 상황으로 기억되었을 거예요. 혹시 그 이후 큰어머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나요? 그때의 상황을 더 풀어낼 수 있었다면 더 많은 답을 얻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당시 큰어머니와 함께 산으로 가자고 했을 때 어린 마음에 이상하게 느껴지던 그 순간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어린 나이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어머니가 평소와는 다른 그 점으로 나를 불렀고 갑자기 웃음을 짓고는 산으로 가자고 했던 그 순간 일종의 본능적인 경계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서 느꼈던 두려움은 단순히 표정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어머니와 함께 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중 내가 더 이상 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그때 산으로 가자고 했던 그 길은 사실 집 근처의 산길인데 밤이 되면 그곳은 아주 어두워져서 길을 걷는 것조차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산길에서 돌아다니는 건 마을 사람들에게도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절대 산길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셨던 기억도 나네요. 그때 큰어머니가 웃으면서 산으로 가자고 했을 때 어린 마음에 그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란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걷다가 내가 다시 한번 큰어머니를 보고 그 상황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그 느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서운 상상이 들면서 내가 왜 이런 길을 걷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죠. 그래서 갑자기 큰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때 큰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는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말없이 서 있었죠. 그때의 그 공기는 정말 이상하고 묘한 정적이 흐르던 기억이 나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그때 큰어머니는 그냥 나를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불안해했던 건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사건에 대해 계속 떠올리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일이 잊히지 않게 되었죠. 지금도 그때의 불안하고 기묘한 기분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어요. 그리고 큰어머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또 그때의 그 점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궁금해요. 만약 그 상황을 다시 마주한다면 그때의 직감대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경험은 단순한 일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해 어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때는 그 누구도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어리저리의 상상력이나 두려움으로 치부해버리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을 곱씹어 볼 때마다 그때의 감정과 불길한 느낌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사실 지금도 그때의 느낌을 다 잊을 수는 없어요.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어머니는 그냥 한두 번 부르시고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올라오셔서 문을 열고 나를 깨우시곤 했어요.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도 제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소처럼 코비야, 일어나 이렇게 부르시더니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급기야는 정말 큰 소리로 코비야, 일어나 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저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잠을 더 자고 싶었지만 그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듣고 있던 소리가 너무 갑자기 멈췄습니다. 딱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 어머니는 아무리 찾아도 안 계셨습니다. 그날 아침 1층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기묘한 것은 1층에 있던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게 조용하고 어두운 느낌이었습니다. 집안에 전혀 사람이 없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그때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난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어머니 라고 부르며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띄었던 건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항상 두고 가시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가 남겨둔 커피잔, 그리고 방금 전까지 놓였던 신문, 모두 그대로였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문득 제 귀에 코비야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분명히 예층에서 나는 소리였고 아까 들었던 그 소리와 똑같은 톤으로 들렸죠. 순간적으로 그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갔을 때 제가 본 것은 소리와 전혀 다른 모습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은 그저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아무리 봐도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고 그 사람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있었죠. 결국 그 소리는 다시 멈추었고 그 소리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침대에 누웠을 때 그 소리가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정말로 무언가 이상한 것을 겪었고 그 일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에서 다시는 혼자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정말 신기하고도 섬뜩한 저만 같아요. 그날 일어난 일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시간의 흐름이 뒤틀린 듯한 느낌과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그 소름 끼치는 칼질 소리. 그 모든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다른 세계와 얽힌 일이었는지 의문을 남기게 만듭니다. 만약 그때 부엌으로 바로 갔다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순간을 지나치지 않고 바로 확인했더라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목격했을지도 모르죠. 그 어둠 속에서 깨어난 의식이 다시 돌아오기 전 무엇이 지나갔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때의 그 이상한 경험은 지금도 여전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을 남기죠. 그리고 기즈모나 지모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 그런 기이한, 익숙한 듯 낯선 존재가 다가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존재가 무엇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신기한 경험이 일상과 현실을 넘어서는 어떤 경기를 넘나들며 우리에게 남긴 물음표일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진유한 경험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 순간의 혼란스러움과 그로 인한 의문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리도 설명할 수 없고 또 무서운 경험으로 다가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부엌으로 갔더라면 그 칼질 소리 뒤에 무엇이 있었을지,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지, 그때 그 순간이 과연 내 상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었을까?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내가 화장실에 갔던 순간이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세수를 하고 나서 나왔을 때, 집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고 모든 것이 변해 있었죠. 거실의 불도 꺼지고 주방도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점적에 잠겨 있었고 그때 나만이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어딘가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어머니를 깨우고 나서 시간이 새벽 3시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까지의 모든 일들이 미친 듯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아침밥을 준비하러 갔던 것처럼 착각했지만 사실 그 시간은 이미 지나버린 뒤였죠. 정말 그 순간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내가 본 것과 내가 느낀 것들이 왜 그렇게 일어난 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미스터리가 풀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나는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렇게 시간이 왜곡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나에게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현실과 꿈, 또는 이 세계와 다른 세계 사이의 경기가 모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미스터리는 내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만약 내가 부엌으로 가지 않고 바로 그 사만을 직시했다면 나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때의 그 느낌은 내가 겪은 가장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 중 하나였고 그 이후로 나의 일상은 그때처럼 평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의 경험은 점점 더 신기한 사건처럼 내 머릿속에서 부유합니다. 내 일상 속에서 그 사건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내가 살아가면서 마주칠 또 다른 미스터리들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가끔 그 당시 내가 본 것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단지 꿈이나 환상에 지나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어요.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로 인해 나는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건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기이한 사건으로 바뀌었을 때 그 사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만의 해석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의 그 순간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면 여러분도 그 이야기들을 나눠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미스터리한 경험들이 결국 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내 귀 속에서 바로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 났죠. 제가 순간적으로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남자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올까 걱정했죠.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어서 문 열어. 저는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 수 없었고 너무나도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남자친구는 여전히 차를 몰고 있었고 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저희 얼굴을 보고 무언가가 불편해 보인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말을 했죠.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그 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 목소리가 존재한 건지 아무것도 확실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겨우 입을 열어서 아니야 하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차가 산길을 내려가면서 주변의 어둠은 점점 짙어졌고 그때 또 선번 기념처럼 느껴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차를 모으다. 여기서 빨리 나가자. 그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속도를 높이며 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와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공포는 온몸에 전율처럼 남아 한동안 손끝이 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수로도 우리는 담원도의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지만 그 마을 근처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한 소리와 기분을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때 들었던 웃음소리와 문 열어 나는 목소리가 다시 들릴 것만 같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그 마을 근처를 다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은 내내 제 기억 속에서 끌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늘 들지 않고 여전히 고개를 툭 숙인 채 서 있는 거예요. 차가 가까워지는데도 그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란 불빛이 그녀의 몸에 비춰도 그 여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서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는 야, 저 여자는 뭐야? 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 순간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하고 너무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차라 여자를 지나칠 때 저는 문득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여자가 서 있던 자리에 가까워졌을 때 차 안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서 저를 바라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여자의 눈빛이 마주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여자가 뭔가를 말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순간 고개를 돌려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 가자. 저 여자 진짜 이상해. 하지만 남자친구는 장난스럽게 너 무서워하는 거야 하고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리고 그때 정말 그 여자가 계속해서 아무런 반응 없이 서 있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차가 지나친 후에도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기분이 이상하게 껴앉으며 뭔가 무서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 우리는 마을을 벗어나고 차를 계속 몰고 가며 그 일은 끝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여자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렇게 고요하게 서 있었는지, 혹은 내가 보았던 것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지금도 가끔 궁금해집니다. 그 미스터리한 여자의 존재는 제 기억 속에 남아있으며 그때의 기분은 아직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강원도에서의 그날 밤은 저와 남자친구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과 근수의 일은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남자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얼굴은 뭔가 이상했다고 했고 저는 그 순간의 공포가 제 몸을 얼어붙게 만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내렸던 결론은 어쩌면 치치리일 뿐일지라도 그녀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 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여전히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죠. 특히 그 내리막길에서 들렸던 목소리와 여자의 모습이 어딘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그때도 지금도 저를 소름 돋게 만듭니다. 서울에 도착한 이후도 우리는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으려 했어요.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고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씩 강원도를 여행할 때마다 그 마을과 그 여자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강원도로 드라이브를 가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길에서는 한 번 더 신중하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밤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 특히 길가에 홀로 서 있는 누군가를 보게 된다면 반드시 경계하세요. 그 여자가 무엇이었는지, 단순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리네요. 여러분이라면 그 여자를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음산한 기밀들이었습니다. 기지키고 있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고 웃기기까지 했어요. 무슨 마을 축제라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무당님께 엄마가 북소리에 맞춰 크게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울부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리가 집 안을 꽉 채우는데 순간적으로 공기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 모두가 조용해지면서 숨지르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그때 그 엄마가 손을 번쩍 들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듣고 있으면 기분이 이상해지는 그 말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더니 그 엄마가 고리를 확 돌려 제 쪽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렸던 저는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서 와.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땀이 나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니, 제가 왜 그 아버지를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무섭기까지 했거든요.
그 와중에 걔가 제 옆구리를 찔러서 가봐. 우리 엄마다 뭐라고 하나 들어봐. 라고 했지만 저는 머리가 하얘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걔 엄마 앞으로 데려갔어요. 걔 엄마는 제가 달아나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걔 엄마가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랑 우리 애는 전생에 인연이 깊었다. 그치만 여기 오는 건 조심했어야 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자 걔 엄마가 딴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여기서 얘를 데리고 가면 안 돼.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가만히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조심해라. 오늘 집을 가서 바로 부모님께 절하고 잘 빌어야 한다. 안 그러면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온몸이 떨렸어요. 어쩌다 그 집을 갔을까? 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로는 걔랑도 멀어지게 되었어요. 이상하게도 걔는 그 이후로도 학교에 계속 다녔지만 저와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무당과 귀신, 그리고 잔치라고 그렸던 그 제사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생각할 때마다 섬뜩한 기분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때 걔 엄마나 저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또는 그날의 일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음산한 비밀들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의 기억은 정말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죠. 친구 집에서 도망쳐 나오던 그 순간부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부모님께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들 때까지 걸걸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친구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말을 걸곤 했지만 저는 도저히 평소처럼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그 아줌마의 목소리가 바뀌는 모습, 그리고 친구와 그 누나가 너무도 익숙하게 귀신과 대화하던 모습이 떠올라 차마 가까이 지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종종 이상한 소문이 들리곤 했어요. 그 친구네 집에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언가 기이한 일을 경험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집에 갔다가 몸이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쫓아왔다고도 했어요. 저도 한동안 이상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그 아줌마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친구 엄마다 다음엔 너 차례야 라고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결국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청백해지셨고 특히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다신 그 집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런 데는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그 뒤로 부모님은 친구와 저희 거리를 철저히 두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집에 놀러 오려 해도 항상 이유를 대며 거절하셨고 저는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와의 기억도 그날의 일도 조금씩 흐려지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밤에 혼자 있으면 가끔 그날의 일이 떠올라서 아직도 소름이 돋곤 해요. 특히 어두운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면 어디선가 낮고 낯선 목소리가 잘 지내니? 라고 속삭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 문득문득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음산한 비밀들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통해 더욱더 기이하고 섬뜩한 순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요. 심각했지만 아저씨는 완전히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도 좋으니까 제발 더번에는 다시 보내지 말아줘.
라고 하셨다네요. 대신 집안 식구들이 더 이상 도울 방법이 없어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무단을 찾아놨다고 합니다. 그 무단은 직접 문제도 아니고 아저씨 본인에게 얼찐 원한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무단의 말에 따르면 아저씨가 군대 시절 알게 된 그 동기가 몰래 큰 사고로 죽게 되어 있었는데 무언가가 아저씨에게 옮겨가서 대신 살아남은 거라고 했대요. 그 원한이 아저씨를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당신이 적고 있는 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 그 원한이 점점 실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결국 아저씨의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공포에 질렸지만 보다는 해결 방법이 있다며 의식을 치르자고 했습니다. 의식은 한덤진에 이루어졌고 가족들은 그 광경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해요. 무단은 어두운 방 안에서 촛불을 달치고 그 존재를 불러내어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윽고 무단이 갑자기 크게 웃더니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이제야 만났네. 넌 여기서 끝나야. 그러고는 손에 들고 있던 부적을 불태우면서 무언가를 내쫓듯이 외쳤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이후로 아저씨는 이상한 환염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너무 늦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저씨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무당의 말이 맞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린 시절 친구 집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라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귀신이나 원한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묘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윤산한 기밀들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지휘하고 섬뜩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도? 해수욕장은 작았지만 그 주변 분위기는 나름대로 운치가 있었어요. 바람도 잔잔했고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바다에 어리면서 일렁이는 파도와 함께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울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바다 끝에 가까운 쪽, 그러니까 해수욕장 가장자리에 있는 오래된 나무 데크 쪽이 이상하게 음산하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냥 장난스럽게 귀신이 나오는 거 아니냐며 웃어넘겼지만 저는 묘하게 불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밤이 되자 더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도 다 방으로 들어간 뒤인지 해수욕장은 조용해졌고 오직 파도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상하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고 분명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서 베란다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데크 쪽에 뭔가 흐릿한 형체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뒤비고 다시 봤는데 분명히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건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야 하나 망설이는 사이 그 형체가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데크에서 바다 쪽으로 걸어가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형체가 물 위를 걷는 듯한 모습으로 바다 쪽으로 사라지더니 어느 순간 파도 소리와 함께 전부 조용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웃으며 믿지 않았던 친구들도 제가 너무 진지하게 말하니까 조금 겁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패션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저씨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또 봤구나 나는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는 이곳에서 오래된 전설 같은 게 있다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몇십 년 전 이 해수욕장 근처에서 한 커플이 여행을 왔는데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자는 실종 신고를 하고 몇 달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시신도 찾지 못했고
그 뒤로 여자가 자살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부터 가끔 바다 쪽에서 검은 형체가 보인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 지역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별일은 없었으니까 라고 위로했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통영 여행 이후로 바다 근처에 가는 게 꺼려지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그 형체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음산한 비밀들은 앞으로도 이런 섬뜩하고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오싹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니까 친구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야, 너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중요한데 뭔 술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분명히 지금도 제 귀에는 애들 웃음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진짜 들리잖아. 들어봐. 라며 친구를 억지로 베란다로 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친구는 계속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며 짜증을 냈고 결국엔 저를 내버려 두고 방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혼자 베란다에서 밖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해수욕장은 고요했고 철조망 너머로 바다는 어둡기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웃음소리가 더 가까워지더니 바로 철조망 근처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베란다 난간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 철조망 가까이에서 정말 흐릿한 형체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아이들의 그림자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던 그 형체들은 모두 철조망을 향해 모이는 듯했어요. 저는 얼어붙은 듯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형체들은 철조망 앞에서 멈췄다가 마치 서로 장난치듯 움직이더니 갑자기 한꺼번에 철조망 너머 바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웃음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머리가 하얘진 채 방으로 들어온 저는 친구에게 이 모든 걸 이야기했지만 친구는 너 진짜 이상하다 며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실 기운이 덜 뛴 거다 라며 대충 넘기려는 친구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할 기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난 다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펜션 주인에게 중심스럽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그러자 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해수욕장은 예전에 아이들이 익사 사고를 당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철조망을 쳐놓고 출입을 막는 거죠. 가끔씩 밤에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손님들이 있는데 별탈 없이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웃음소리와 형체들 그리고 그들이 바다 쪽으로 사라졌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이 몰려왔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그런 한적한 해수욕장 근처로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씩 그날 밤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음산한 비밀들은 앞으로도 이런 섬뜩하고 기묘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바로 앞을 지나가는 순간까지도 그 여자의 몸물거리는 끝같았어요. 분명히 제 귀에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했죠. 그런데 그녀가 저와 딱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 오물거리던 목소리가 갑자기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뇌다. 뇌의 작고가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다. 제 바로 뒤에서 들린 것 같았어요.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을 다시 보니 그 여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 얼어붙은 듯 몇 초 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야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순간의 기묘한 감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의 말투와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웅얼거리는 목소리, 갑작스레 또렷하게 들린 말, 그리고 그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그 골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날 밤 겪은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 한 친구가 그 정이 굳어지면서 말했어요. 야, 그거 혹시 전에 그 골목에서 사고 난 여자애 아닙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에 그 골목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여학생이 있었답니다. 친구들 얘기로는 그 여학생이 평소 검은 옷을 좋아하고 긴 머리를 늘 풀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은 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골목에서 만난 여자가 정말 그 아이였을까? 아니면 그저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에게 제가 너무 민감했던 걸까요? 그 후로 저는 그 골목을 지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기묘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음산한 비밀들은 이런 섬뜩하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오싹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씩 커서 잠깐 멈췄거든요. 그런데 스님이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요즘 밤길 다닐 때 이상한 일 겪지 않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제가 겪었던 일이 흔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 스님의 질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제 상황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 스님은 제 반응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승과 이승 사이를 떠도는 존재가 내 곁을 맴돌고 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존재의 눈에 띄었던 모양이구나. 저는 소름이 돋아 얼어붙은 채 스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존재가 내게 큰 해를 끼치고는 압니다. 내가 수천원 길에서 잠시 머물렀을 뿐이다. 그러나 조심하거라. 이런 존재는 내 마음속의 어두운 구석을 타고들기 쉽다. 마음을 밝고 맑게 유지하라. 그것이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다. 스님은 그러면서 저에게 작은 염주 하나를 건네줍니다. 늘 가지고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염주를 손에 쥐는 순간 묘한 평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저를 더 이상 붙잡지 않고 가던 길로 사라졌고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염주를 항상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님을 만난 후부터는 이상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골목길을 지나도 그때처럼 섬뜩한 기운이나 이상한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보다. 가끔 그 밤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염치를 치고 스님의 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는 아직도 많은 미스터리와 기밀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어쩌면 그들은 우리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산한 기밀들과 함께 이런 소름 끼치고 기묘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섬뜩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군대를 가기 전 몇 달 동안 겪었던 일들은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기묘했습니다. 스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골목길에서 만난 그 여자도 그렇고요. 그때는 단순히 지나가는 이상한 일들로 여겼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어쩌면 제게 무언가가 끼어있던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제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던 탓에 그 무언가가 저를 스친 걸지도 모릅니다. 군대를 다녀온 뒤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끔씩 혼자 있을 때 그때의 일이 떠오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 존재가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일을 겪으신 적 있나요?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 번 더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을 지키는 법을 고민해 보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음산한 기밀들에서 이런 섬뜩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서늘해지지는 않으셨나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남겼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무언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만의 해석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희 채널 음산한 기밀들은 앞으로도 이런 미스터리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오싹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조심하시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